자, 봅시다. 자, 72페이지 3번. 법인의 특별 대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이거는 논술 문제로도 우리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법인의 특별 대리인 선임 사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선임 사건.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되겠죠. 자, 법인의 특별 대리인 선임 사건.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제시를 한번 해보죠. 어떤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사항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사항은 1번 보시죠.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각자 법인을 대표하여 대표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업무 집행권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권한으로서 법인 명의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직접 법인에게 귀속된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사항들이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죠. 요즘 오피스 쪽이라는 게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쪽. 자, 오피스 쪽이 뭐예요? 오피스텔을 빌려서마다 거기에서 거주하는 족속들. 그래서 이제 요즘 자, 신문에 보면 오피스 쪽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40대에서 50대 명퇴를 당하고 돈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에 이제 수익은 있는데 절세하는 방향으로서 오피스 쪽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뭘 설립합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오피스텔에 가면 자, 집기는 없고 책상은 없고 뭐가 있어요? 당구장만 있고 거기에서 소일하는 족속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표적으로 오피스족이라고 우리가 통상 지칭을 하고 신문에서 많이 도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인과 관련돼서 왜 그러면 오피스족들이 법인을 설립하는가? 하나의 자, 절세 방안으로서 요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세. 한마디로 좋은 말로 하면 절세겠죠. 나쁜 말로 하면 대표적으로 탈세가 되겠죠. 탈세. 그다음에 이 법인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법인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효과는 직접 뭐에게 결정하죠? 바로 직접 법인에게 기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 쪽들이 비용을 쓰게 되면 그걸 비용을 어디로 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법인으로 우리가 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인과 특정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해까지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법인과 거래할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그 관련자들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에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사항이 이해상반행이라는 거네. 이해상반행이. 그러면 이해상반행이로서 이해상반행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단어들이 탄생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과 이사의 관계에서 이제 법인, 그 다음에 이사에 관련돼서 이런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돼서 자, 법인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 이사가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죠. 이득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대표권을 박탈하고 대표권을 박탈하게 되고 박탈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굴 선임해달라? 바로 특별 대리인 선임을 좀 해달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별 대리인 선임 사건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상반행이 법인은 손해를 보고 이사에 대해서 이득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표권을 박탈하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인의 특별 대리인 선임 사건이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민법 64조는 특별 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 전제의 규정에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된다. 민법 63조, 민법 정치가 관련돼서 64조.
자, 이번에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이사 이외에 다른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사항을 처리하면 되므로 특별 대리인의 선임은 필요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하나씩 갖다 붙여봐야 되겠죠. 자, 관할을 이제 봐야죠. 관할. 자, 관할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관할 또 나오네요.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바로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특별 임시가 들어갔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바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 자, 지방법원 합의부가 대표적인 관할이 되겠죠. 관할은 하나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관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신청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겠죠. 이해관계인. 그러면 우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나눠라. 그래서 검사, 그래서 이금. 신청인은 바로 이금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청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1인 하면 뭡니까? 당사자가 나오죠. 당사자는 특별 대리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사자는 안 됩니다. 왜 당사자가 특별 대리인이라면 법인의 이해 상반행위, 이사가 당사자가 이득을 보고 법인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특별 대리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당사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해관계는 될 수 있고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할 수 있다. 그러면 1인 체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금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공동신청과 관련돼서 다수 공동장차자 신청이 있죠. 그래서 다수 수인. 자, 민사비송과 관련돼서는 없어요. 상사비송과 관련돼서는 주식회사와 유흥회사가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바로 납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자, 청산, 그 다음에 단주, 그 다음에 납입 이렇게 해서 자, 청단 납이라고 외우라고 그랬고 유한회사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합조사라고 우리가 외워달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공동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만 우리가 발생한다고 의미를 배웠고요. 자, 대리인, 그 다음에 법원의 직권.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신청과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법원이 신청하는 것은 청산가, 해상가, 가태료 사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정해가.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결과를 따져봤더니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검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째는 신청 방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신청 방법. 자, 신청 방법은 뭘로서 합니까? 바로 서면 또는 말로서 해주겠죠. 서면 또는 말로서. 여기서 서면과 관련돼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총회, 그래서 총회, 검사인, 가액, 그 다음에 액면미달. 그래서 총검, 가액. 그럼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 법인의 특별 대리인의 선임 사건이니까 바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서면 또는 말로서 해준다. 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그러면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줘야 되고요. 비송절차법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대주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불복이죠. 불복. 그래서 불복 방법은 불복 확정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슨 항거에 따른다? 우리 보통 항거에 따라준다. 그래서 보통 항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별 대리인의 등기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 특별 대리인의 이제 기타 문제는 우리 이제 이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 시간에 배웠던 임시이사는 등기 능력이 없죠. 그러면 특별 대리인은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얘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X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인의 특별 대리인의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간할, 그다음에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불법 기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심키들이 탄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써주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논점이 될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기가 논점이 되네. 그래서 간할은 대표적으로 자 단독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방법원 합의부다. 그러면 72페이지 이 간할과 관련돼서 거기 자 33조 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상 청산에 관한 단독의 간할과 관련돼서 1항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대표적으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 거기에다 출전하죠. 지방법원의 합의부 여기가 중심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간할이 바로 대표적인 논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도 대표적으로 논술 문제와 약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한번 답안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2차의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73페이지 이제 대표적으로 네 번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번째.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법인의 임시 총회 소집 서가 사건. 자, 여기는 벌써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벌써 임시라는 중심키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총회라는 요 포인트를 잡을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인의 임시총회 소집 사건은 논점이 뱉어도 큰 논점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 임시하고 총회라는 요 포인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또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임시총회 소집 사건. 자, 법인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법인하는 것은 법인은 대표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출생이라는 거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럼 출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바로 설립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스타트, 발생이 되겠죠. 그럼 스타트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설립과 관련돼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 요거 한번 잡아두라고 그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운영 주체, 운영 기관이죠. 운영 기관에 대해서 이사,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있고, 우리가 사원총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업무 집행권, 그래서 업무 집행권과 관련돼서 임시이사 뭐예요? 임시이사가 있죠. 임시이사 선임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 대표권과 관련돼서 좀 전에 뵀던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이에 상반 행위를 했을 때 감사에 대해서는 뭐예요? 비송사건, 특히 민사 비송사건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총회, 사원총회와 관련돼서 임시총회와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소수 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임시총회 소집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임시총회 소집 사건과 관련돼서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총회 소집 사건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사항을 우리가 보시죠.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출전하여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민법 69조에 관련된 조문이 되겠고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민법 정책 70조 1항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 정기총회는 1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건은 뭐냐? 또한 총사원의 몇 분의 1?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임시총회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일단 회의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 정적수는 정관으로 점검할 수 있다. 민법 70조 2항이 나와 있고요. 한편 이러한 청구가 있을 때로부터 2주간 내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 그러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이래서 소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사원의 5분의 1이 뭐예요? 자, 이 사태의 요청을 하면 여기다 소집하지 않는다면 임시총회에서 5분의 1 사원이 누구의 허가를 얻어서 법원에 이제 허가를 얻어서 소집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할 법원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보죠. 하나의 논점을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첫 번째 이제 관할입니다. 자, 관할 법원 그러면 관할과 관련돼서 첫 번째 임시가 들어가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방 법원 합의부가 되겠고요. 자, 지방 법원 합의부 관할이 이제 되고. 자,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신청인 이렇게 되겠죠. 신청인은 뭡니까? 여기에 이제 제시 조건을 줬죠. 총사원의 몇 분의 1, 5분의 1.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회 소집은 요구했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사원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 동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신청과 관련돼서 거기 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사원들이며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사원만이 신청인의 자격을 가지므로 총회 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원에 의한 임시총회 허가 신청은 부적법함으로써 이걸 각하한다. 각하라는 것은 뭐다? 거부라고 그랬죠. 우리가 각하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각 인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이번에 총사원의 5분의 1이라는 요건은 재판시까지 존재하는 것은 신청 요건이므로써 신청인 중 1인의 치하에 의해서 그 수의 부적이 생긴 경우는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된다는 것. 자, 3번의 공동신청인은 절차상 상호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의 자가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신청인의 수에 부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법인은 감사의 경우 일정 경우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경우 스스로 총회를 소집하면 되므로 별도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뭐예요? 간략하게 써주면 참 좋고요. 일단 신청인은 총사원의 몇 분의 1, 5분의 1 이상의 사원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신청 방식, 방법. 자, 신청 방법은 뭡니까? 바로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서면 또는 말로써 해준다. 서면 또는 말로. 그러면 서면과 관련돼서 이제 총과 금의 가액이 비싸다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총회, 검사, 가액, 액매입니다. 검사인이죠. 그럼 여기 총자라는 게 있네. 총회. 그래서 총회.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 방법은 반드시 뭘로? 서면으로서 해줘야 된다. 하나의 논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신청 방식과 관련돼서. 신청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총, 금, 가액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요. 이사가 총회 소집을 결의한 사실을 소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나오죠. 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죠. 심리 및 재판. 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그래서 거기에다 줄쳐놔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 및 재판의 결정은 원청상 결정으로서 해주죠. 그러면 이유를 붙인 결정이다. 그러면 이유를 붙인 결정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달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 그래서 이제 항고 사건이 있어. 항고. 그래서 항고 사건. 대표적으로 검정과 관련된 사건. 그래서 검정과 관련된 사건.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자, 그다음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예요? 의견을 듣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서 뭘로서 한다. 이거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통상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이유를 붙이는 사건. 그러면 대표적으로 항고 사건, 검정과 관련된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죠. 임시총회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논점이 또 하나 나올 수 있네요. 그러면 결정의 주문의 예시로서 새시대 새심장 이사장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총회를 소집을 허가한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붙이겠죠. 자, 불복 절차와 관련돼서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때 재판에 대해서 항고라서 불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불복과 관련돼서 이제 불복 방법. 자, 내가 이제 총장이 이제 각하를 했어요. 그런데 제시를 했더니 각하를 했어. 그 다음에 기각을 했어. 그럼 나는 불만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복 방법은 대표적으로 항고할 수 있겠죠. 이 항고에 대해서는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주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은 할 수 없죠. 좋은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불복 신청과 관련돼서 그 정도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법인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논점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임시다, 그 다음에 총회다. 임시총회 소집 허가는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은 대표적으로 문제가 논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관할,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 요거에 대해서는 잘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서면 또는 말로 선언인데 여기는 총회가 걸리죠.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이 하나 발생하고요. 자, 두 번째 논점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심리 및 재판으로서는 결정으로 쓰는데 이유를 붙이는 사건. 그러면 이유를 붙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항고, 검정과 관련된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의견을 듣고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그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거는 이유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했다. 그러면 각하 기각에 대해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내가 받아준다. 잘 보듬어 줄 테니까 그게 인용 결정이죠.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때는 불복할 수 없겠죠. 그러면 법인의 임시총회 소집 사건. 이거는 뭐예요? 논점이 대표적으로 3개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단원에서 임시총회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강하다.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과 관련돼서는 잘 마무리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이번에는 75페이지 5번의 법인의 해산, 청산, 감독 사건. 해산, 청산의 감독 사건. 자, 법인의 해상 청산의 감독 사건. 그러면 이제 어떤 정황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정황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단 사항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시도록 하죠. 어떤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사항은 우리가 봐요. 자,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은 사무는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하나. 자, 법인의 해산 청산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그럼 마무리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의 부정이 개입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산과 청산을 법원이 감독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우리가 하지만은 이 해상 청산과 관련돼서 누가 감독한다? 바로 법원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법원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민법 95조 해상 청산의 검사 감독. 법원은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비송 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 선임과 관련돼서 법원은 특별한 선임자로서 하여금 법원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제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해상과 청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죠.
자, 우리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발생하죠. 그래서 발생 스타트가 되고요. 발생 스타트에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설립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두링이라는 거죠. 두링, 운영이라는 거죠. 운영 기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사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감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대표적으로 사원총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사원총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생, 운영하고 그러면 이제 소멸을 하게 되겠죠. 소멸. 그러면 대표적으로 엔딩이 됩니다. 엔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산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청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비송사건 조집에서 법원에 이제 우리 법인의 어떤 일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도 뭡니까? 자, 발생을 해서 운영을 해서 소멸, 해산과 청산이라는 이게 일대기를 거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산과 청산, 이 이유는 대표적으로 누가 한다? 바로 감독 관청이 해주며 해사와 청산은 뭐다? 법원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해상 청산의 감독 사건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뭘 살펴봐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관할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관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관할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네요. 자, 민사비송은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단독 판사가 하게 되죠.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는 게 임시특별. 그러면 해상청산은 임시특별이라는 단어가 없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대표적으로 단독 판사가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단독 판사가 바로 대표적인 관할에 이제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신청과 관련돼서 신청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법률에 특별한 방식이 없다면 대표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해줘야 되고 자, 신청과 관련돼서 신청 방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청인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자, 해상과 청산은 누가 감독해? 이 단계가 들어오면 이제 법원이 우리가 하게 되죠. 자, 4번과 관련돼서 검사 감독의 방법이라는 게 나와. 검사 감독의 방법.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야 하며 대표적으로 직권주의 거기 밑줄 하나 끊었고요. 이사, 검사 등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인을 선임하여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청산법인으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보수액은 이사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인이 정하며 자, 보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요 2번이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을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검사의 결과 부정이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발생해요? 바로 청산, 해산, 가태료. 그래서 청해가. 그러면 청산과 해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청해가. 가태료 사건과 관련돼서는 오직 법원이 직권으로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청산, 해산, 가태료. 그렇게 그래서 법인의 해상, 청산의 감독 사건. 이 정도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의 해산, 청산, 이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청산이라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청산인을 어떻게 선임 및 해임할 건가. 그렇게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선임 및 감독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사람의 일생도 있듯이 법인의 일생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법인의 일생. 그래서 자연인의 일생이 아니라 법인의 일생. 자, 법인의 일생은 처음에 뭡니까? 설립을 하죠.
자, 설립을 하죠. 어떤 이제 목적이 있으면 설립을 하게 됩니다. 설립을 하게 되고요. 설립하면 이제 뭡니까? 얘네들이 이제 목적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목적 수행 이렇게 이제 목적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 목적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행이 다 끝나서만 대표적으로 해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해산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하게 되죠? 소멸하게. 소멸과 철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해산 소멸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소멸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해산 등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해산 등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산을 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재산들을 청산해야 돼. 그래서 청산인 스님. 그래서 청산인 스님이 대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산인 스님이라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네. 그래서 청산인의 스님이라는 하나가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산인이 스님이 됐다면 청산인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인 등기. 자, 청산인 등기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하죠? 청산인이 어떠한 거에 대해 청산 사무를 집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청산 사무 집행 이렇게 되죠. 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럼 청산 사무를 집행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청산 종결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종결 등기,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를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청산이 종결되면 법인은 뭡니까? 운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청산인 선임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청산인의 선임은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법원에 요구를 하게 되죠. 법원에 요구하게 되면 이 법원에 요구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청산인이 선임이 될 거고, 이때 청산인 선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청산인의 업무 범위가 이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인은 어디에다 규정이 났다? 정관 규정에, 정관에 규정하면 정관 규정에 따라줘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사원청에서 소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원청의 소집이라는 사원청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원청에서 선출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자, 기존의 이사가 되든지 기존의 이사, 그래서 기존의 이사, 기존의 이사. 그다음에 이제 자, 법원이 이제 뭐예요? 법원이 청산을 정하는데 그래서 법정 청산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청산인 이렇게 이제 돼도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의 일생은 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바로 법인의 운명이 됩니다. 자, 법인은 이제 스타트 설립함으로써 목적 수행을 들어가고요. 목적 수행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행이 끝났다면 해산, 소멸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해산 등기를 함으로써 법원에다가 이제 법원에 요구함으로써 청산임을 선임해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가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법원에 요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법원에 요구. 그래서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 등기를 함으로써 대표적으로 청산임은 원간의 주정이 있든지 사원청에 선출로서 기존의 이사 법정 청산인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되죠. 그러면 청산 사무 집행을 하면 이제 청산이 종결되게 된다. 그러면 법인의 일생은 이렇게 이제 운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75페이지 구체적인 사항. 그래서 1번에 청산인의 선임 사건. 그래서 대표적으로 76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1번의 청산과 청산인의 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물을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절차를 말하며 법인이 해산할 때 반드시 청산이 행해진다. 청산의 경우 이사에 가름해서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며 따라서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산인의 선임 방법.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기존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사가 이제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볼 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청산인이 대대적으로 청산 사무를 이제 집행하게 된다. 선임 방법. 파산의 경우 거기 이제 봤네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청산인 들자가 없거나 청산인이 견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청산인을 선임하게 된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청사님 선임 방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법원이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청사님은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청사님 해임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중요 사유란 자, 민법 84조에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청사님을 해임 이제 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격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 비리 발견, 무능 직무 대만, 진병 등 청산으로서 부적법 사유가 일체를 말한다. 해임이 대상 청산인은 법원 스스로 선임한 청산인뿐만 아니라 민법 82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청산인 될 자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63조와 관련돼서 청산이 나와 있고 121조 청산인의 결격 사유 1, 1호 미성년자 거기 2번에 성년 후견인 앞에 P자를 조금 넣어보세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 선고를 받는다. 우리 제한능력자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수강하신 분이 우리 현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오타가 하나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가날을 우리가 한번 정해봐야 되겠죠. 가날. 그래서 가날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77페이지 맨 위에 있죠. 가날은 누가 합니까? 바로 36조 117조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날 법원 임시 특별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럼 가날 법원은 대표적으로 단독 판사가 해준다.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청인과 관련돼서 신청이죠.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법원, 직권. 자, 법원. 그 다음에 뭐예요? 이해관계인 검사, 공익의 대표자가 되죠. 법원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하나 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봐주면 되고요. 자, 신청 방식 심리재판. 그러면 자, 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청 방식, 신청 방법이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줘야 되고요. 피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심리 및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심리 및 재판과 관련돼서 심리 및 재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이건 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줘야 되고요. 자, 기타 사항과 관련돼서는 이제 기타 사항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두되죠. 기타 사항. 그러면 세상에 공짜로 일을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보수 문제가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라는 문제가 잘 수 있죠. 자, 그러면 보수 직업과 관련돼서 법원인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청산인 이때 청산인은 대표적으로 누가 될까요? 바로 변호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되겠죠. 자, 변호사는 어때요? 저거는 보수를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고 그다음에 뭐예요? 법원 쪽에서는 뭐예요? 적게 주려고 그럴 거고 법인 쪽에서는 그러면 변호사와 관련돼서 보수 검정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검정과 관련돼서 보수 검정과 관련돼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첫 번째 뭐예요? 보수 검정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이사 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돼. 이사 감사 의견을 듣고 자, 법원이 이제 보수액을 직권으로 정하죠. 법원이 보수액을 직권으로 정합니다. 보수액을 직권으로 정하고 그래서 직권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적게 받으려고 그랬으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시 항고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수와 검증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사 감사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보수액을 직권으로 정하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타 문제 보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수액은 다른 청산인과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며 보수 결정에 대해서는 거기 줄쳐넣으세요. 즉시 항고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수 문제가 이제 하나 발생할 수도 있고, 자, 등기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기에 대해서 청산인 선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서 우리가 청산인의 해임 등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원이 해임한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1심 수서법원에 의해서 촉탁에 의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산인의 감독, 선임 감독 사건과 관련돼서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왜요? 여기에서 측면의 논점이 되겠죠. 어떤 측면입니까? 바로 신청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이 끼어 들어간다라는 거 하나와 기타와 관련돼서 이제 보수 문제와 등기 문제 여기 두 군데가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법원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대해서 기타는 보수 문제와 관련돼서 등기 여부와 그러면 보수 검증과 관련돼서는 이사 감사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의 일선과 관련돼서 민법 총칙에서 나름대로 배우니까 설립, 목적 수행, 해산, 청산인 정림, 청산인 등기를 하고 청산인 사무 지평으로서 청산 종결 등기를 하면 법인의 일선은 끝난다. 그래서 청산인 선임 감독 사건과 관련돼서 이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